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을 공부할 때 이 행정법은 이 통일적인 법전이 없다고 했죠. 행정법은 통일 법전이 없어요. 통일 법전이 없고, 그래서 개별법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법이 없고 관련법이 있어요. 행정 관련법.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행정법이 시험 출제 경향을 이번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종전에는 이 출제 경향이 판례 위주로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100% 똑같이 나왔는데, 수업 하던 중에 나온 내용을 이제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똑같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의 이제 비율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 5문제 정도가 이 조문이 나왔습니다. 조문이 나왔기 때문에 조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종전에 나왔던 판례집 있지도 않지만, 지금 노량진이나 신림동에 판례집이 없죠. 제가 유일하게 판례집을 썼는데, 판례에서 나왔는데 판례가 깊이가 있어요. 종전의 판례하고 달리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판례가 그러니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이 있는데 종전 이론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모든 시험에서 내년부터 행정법이 필수잖아요. 필수인데 행정법에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울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제 종전보다 2배가 길어졌습니다.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앞부분 보고 중간에 대충 체크하고 뒷부분을 보라. 그리고 이 문항이 4문항인데 4문항을 읽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섭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제 요 교재입니다. 요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된 건데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조문 한 15%, 20% 정도. 그 다음에 이론 한 20%, 나머지가 60%가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도 그냥 종전에 그냥 해답만 보면 안 되고요. 중간에 이 중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공부하셔야 이 점수가 나옵니다. 특히 이 행정 관련법이 자주 출제되는데,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거와 관련된 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등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제가 이번에 우리 기적훈련 과에서 제가 이제 재능기부로 강의하는데, 여기서 중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뭐 뒤끝까지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기서 한 70군데를 찍어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70군데를 찍어주면은 거기서 90%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 교재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신고가 있어요. 사망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출생신고가 있어요. 이렇게 출생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혼신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민등록 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사망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는, 이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이렇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건데, 그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뭘 뜻하냐,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행정법은 파트 1이 뭐냐면 통치구정이었죠. 통치. 그 다음에 이제 통치 끝나면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바로 행정처분이잖아요. 그죠? 행정처분 있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불복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 행정행위 끝나고 이것을 의무를 이행하는 확보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빅5가 있어요. 빅5가 뭐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독점을 했을 때 여기에다 국가라든가 행정관청에서 때리는 그런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과태료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걸 설명했었습니다. 신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신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했을 때
비신분자는 처벌될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공했을 때 비신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비신분자도 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형법에 나온 이론과 똑같습니다. 형법 제33조인데요. 형법 제33조에서 공범이론에서 나온 그런 이론을 우리 행정법에서 그대로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받게 돼 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평등해요. 그래서 문서로 하나, 그 다음에 구두로 하나, 또는 뭐 문서 중에 전자문서로 하나 똑같습니다. 효력이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주의를 행정법에서는 구가하고 있다. 1차적으로 차별적인 게 아닙니다. 이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공통적으로 어떤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공익을 위한 그런 법이 행정법이잖아요. 그래서 평등 개념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평등 개념 들어가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었습니다.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공했을 때 비신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가 우리가 따질 게 뭐였습니까? 과태료를 따졌고,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다. 이행 집행벌이죠. 집행벌. 집행벌도 이번에 나왔죠. 집행벌 뭐가 나왔습니까? 집행벌은 상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왔죠. 상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일신전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망자가 사람이 죽으면은 집행벌은 이 상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대집행이에요. 대집행도 꼭 출제되는데 대집행은 뭐냐면 이 공익에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이게 공익에 반할 때는 대신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대집행하느냐? 대체적 자귀 의무가 되겠습니다. 대체적 자귀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변상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문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이 민사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이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통고처분도 있습니다.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관세법 위반, 지금 관세법이 나와 있잖아요. 3 보시면은 관세법 116조 이렇게 돼 있죠. 관세법에 위반했을 때는 관세청장이라든가 그 기관장이 말이죠. 즉시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소송 구조로 가지 않고 일반 통고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종료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형사처벌과 그 다음에 범칙금 이 처벌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이 돼서 만약에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형사 절차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시험 나온 게 이거였어요. 기판력이 있고 그죠?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라. 제가 이건 나중에 저 뒷부분 나오거든요. 기판력과 기속력입니다.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주문에도 미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유에도 미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죠. 주문에 미치고 이유에도 미친다. 그러나 이제 기판력은 오로지 주문에만 미친다. 이게 답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5를 이제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주민등록과 그 다음에 사망신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 이건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민등록이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요 수리를 요합니다. 수리를 요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신고라든가 출생신고라든가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수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는 수리를 요합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밖에 결혼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혼신고 이런 거는 수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표시 이외에 이 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증이라든가 통지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이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계속해서 민원 처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법 제21조 보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법정 민원이 있습니다. 법정 민원. 자, 행정법에서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법정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법정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정 민원, 이것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유 있죠. 요거 시험에 출제되는데,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항상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 문서의 이제 보완 취하. 제가 왜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금 공부하려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행정조사 기본법,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 이런 걸 공부를 안 합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22조. 민원 문서 보완 취하, 이렇게 되는데 별표 5개 칩시오. 여기 시험 나왔죠. 자, 만약에 이 민원 서류, 신청한 서류가 하자가 많았습니다. 하자가 많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뭐라고 됐냐면, 민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틀렸죠?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가되면 반복이라든가 중복되면 안 되겠죠. 이번에도 시험 나온 게 뭐였어요?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 그르치게 어떤 모함할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안 된다. 행정절차법상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또한 3회 이상의 반복해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죠. 3회 이상 반복해서 제출했다? 그러면 반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 절차를 위배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의 통지가 중요한데, 처리의 통지는 문서주일까 아니면 구두주일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그러나 항상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만이라는 게 있죠. 다만 구술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우리 행정법에서 문서주의냐 아니면은 병행주의냐 또는 구두주의가 매우 중요한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바로 행정지도였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이 반드시 이 문서로 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자, 우리 행정법에서 항상 나오는 게 행정지도인데요. 행정지도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바로 비례성 원칙이 있었죠. 비례성. 비례성은 뭡니까? 적필상이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외천국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혼자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뭐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부를 했을 때 어떨까요? 거부를 할 때는 거부 이유와 그 다음에 구제 절차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리에 관한 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패 방지 권익법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 방지 권익법. 처음 들어보죠? 부패 방지법도 있고 권익위원회법이 있습니다. 부패 방지법. 자, 최근에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국회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 이런 게 있어요. 윤리법도 행정법이거든요. 이게 자주 출제되고, 지난번에 제가 또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병역법이죠. 병역법 88조고, 자, 이런 것도 이게 행정 관련법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병역법 88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법 6조하고 이제 16조 예비군 훈련법입니다. 6조하고 16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이거고 뭐가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부패 방지 권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LH 공사라든가 투기 목적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탈당을 권유했잖아요. 이 탈당 권유했을 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이게 낙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한번. 그죠? 아, 저 사람은 탈법하는 사람이다,
물론 자기가 뭐 소명을 해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찍히면은 이 정치사에서는 어렵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패방지법,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권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권고사항, 이 권고를 할 수 있다.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위원회는 각 사항에 대해서 부패 유발 원인을,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번에 걸려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부패 유발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LH 공사 사건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바로 부패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기. 그다음에 이제 부패, 이게 되게 웃긴 게 말이죠. 부패와 투기가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한테도 불똥이 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탈당을 권유했죠. 12명을. 저도 이제 아침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종종 같으면은 그냥 경고 차원에서 끝났는데 탈당하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어떤 변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패 방지 권익법,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일반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권고할 수 있다, 탈당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권고해야 된다, 권고할 수 있다, 다르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이번 강좌는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제 뭐 5가지는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변상금, 통고처분 5가지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신분 있는 자한테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 신분 없는 자도 과태료 처분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걸 좀 조심해 주세요.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습니다. 총리령. 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령.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 제가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걸 합해가지고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법규명령. 자, 법규성을 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그럽니다. 행정규칙인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거 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법규명령인데 이런 얘기죠. 법규명령인데 내부적,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규칙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법규명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규칙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법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동그라미. 그런데 총리령이나 부령은 어떻습니까? 즉 겉에서 봤을 때는 법규명령이지만 속으로 봤을 때는 행정규칙이었습니다. 이럴 때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이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기적을 위한 과외에서 제가 이제 행정법 70문제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도 다 이제 지금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고 언급하면서 합니다. 물론 뭐 뒤에 가면 처분성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처분성. 뭐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뭐 성희롱 결정이라든가 이런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면 이 장관이 말이죠. 장관이 문책성 경고를 합니다. 일반 공무원한테. 이거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에 따른 어떤 문서로 행정규칙에 따라서 문서로 이렇게 이 경고를 했을 때는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처분성에 관해서 2문제 이상이 꼭 출제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인데요. 고충변론에 이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송.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 공수처와 이제 검찰에서 이첩이란 말이 있죠. 그거 좀 비슷한데 이첩이란 말은 행정청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첩.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이제 이게 우리 수사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일반 검찰한테 넘기는 걸 이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다른 법원에 넘기는 것을 이송이라고 그럽니다. 이송. 이송은 뭐냐면 권한 있는 다른 법원에 넘겨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송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국가 기밀 사항이 있어요. 자, 이건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국가 기밀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행정법에서 항상 출제되는 게 60군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60에서 70군데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각하, 자, 이 재판의 종류를 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시험 나온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 자, 이번에 시험 출제된 게 이거 사정 판결이 있어요. 사정 판결.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죠. 지방직 시험에서 이게 2개가 나왔는데요. 사정 판결이 20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각하는 어떤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겁니다.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거고, 기각은 구비했지만, 그죠? 그러나 뭡니까? 이것은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인용은 뭡니까? 구비했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 이제 시험에 출제됐는데, 뭐가 출제됐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시험에 나왔어요. 뭐냐면 사정 판결은 이것을 항고 소송에 준용하지 않는다. 이게 답인데 준용한다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무예제재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변정사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사정 판결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역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정 판결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인용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공익에 반했죠. 공익에 반해서 이것을 기각하는 판결이 바로 사정 판결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바로 뭐 통치행위죠. 그 다음에 국가기밀, 공무상의 비밀, 바로 이 형법상의 문제가 되겠죠. 국가기밀이니까 비밀, 외교상 비밀 누설죄,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 출제되겠죠. 공무상 비밀 누설, 그죠? 그 다음에 외교상 이런 거죠. 군사상 이것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없냐면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심판입니다. 헌법심판 같은 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보충성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감사청구인데요. 별표점 치시고 19세 이상의 국민은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세입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 자, 보안관찰법상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비공개 문서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인데, 이것은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을 보호처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충민원 신청, 즉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다가 신청한 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또 따질 게 이제 옴부스맨 제도가 있어요. 옴부스맨. 이 옴부스만 제도는요, 옴부스만이죠. 외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국가들은 바로 이제 국회 소속이지만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